자, 코로나 1년 특집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유행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장기화가 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전망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되게 예, 예. 바쁘셨죠?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참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장기화가 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예.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그저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추측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전부터 변화하겠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죠. 예견하고 있었다. 예, 네. 그 변화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뭘 많이 얘기했냐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표현했던 4차 산업혁명의 양태는 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렇죠. 산업의 변화를, 그러니까 유토피아로서 미래상을 많이 네,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이 뭐 전염병의 창궐이라든지 기후 변화, 일상화된 양극화,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 양상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에게 해끼치지 않는 존재로 인류가 사실 공존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점을 만나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 바뀐 것처럼 네.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혼재돼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를 빠르게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것은 그런 변화의 한 부분 또는 촉진제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진지한 고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경영교통방송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까지. 예, 참 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워낙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예,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국가들이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또 보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상식이 파괴되는 것이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그런 강대국 나라에서 방역을 잘하고 그런 나라는 방역을 잘하고 또 후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에서는 방역을 잘 못하고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이 깨졌어요. 예.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비로소 서구 민주주의 국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방역이 취약한지, 그 공동체 성원들이 나라의 국가 권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하지 않는지, 예, 또 그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데도 국가 권력이 기능하고 있다는 아주 신기한 것을 목도했고요. 그렇죠. 또 현재도 목도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론에서 이제 선진국의 개념과 후진국의 개념을 그 나라가 벌어들인 총소득 또는 군대라고 불리는 이제 방위를 위해 운영하는 물리적 공권력의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는데, 그렇죠. 그것이 실제 민중들, 국민들 삶의 질과 얼마나 직접적 연관이 가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커다란 감염병의 대유행에 선진국들의 국민들이라고 국가로부터 자상하게 보살핌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좀 후진국이라 불린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1986년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 교수라는 분 사회학자가 예, 계십니다. 예.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내놓았는데, 위험 사회. 예, 예,
핵심은 첫 번째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이다. 두 번째 그런 위험에 맞선 안전이라는 것이 기존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앞선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예. 다만 이 위험에 맞선 안전이 기존 평등이라는 가치에 앞선다라는 이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86년도에 나왔는데 네. 지금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네. 흔히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은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또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스모그나 공기오염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기라는 부의 척도로 좀 차별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예, 위험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도래하지만 하위 계급일수록 그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상위 계급보다 하위 계급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 대체로 평등한 방역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제가 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예, 예. 죽은 사람만 45만 명이 넘어요. 미국이 예. 이 커다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구에서 한국 사람은 5천만 명 중에 사망자가 1,400여 명뿐이라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인구비를 따지더라도 미국이 굉장히 더 많이 사망했다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치사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엇이 선진국이고 후진국인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뭐 지금도 저 마스크를 아예 안 끼고 다니는 국민들도 있는 나라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마스크를 왜 끼냐고 이거를. 예. 자, 그런데 이 보통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고 비상이 걸리면은 제일 먼저 국가 권력이 이제 공권력을 중심으로 대두가 되고 예. 또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강조가 되기 마련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뭐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 공권력의 강도, 크기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기와 비상이 닥치는 그 공동체 중심에 있는 국가 권력이 전면화됩니다. 대체로 그런 것 위기 상황에서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강조되죠. 옛날에 사람이 숫자가 많지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있더라도 공동의 선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이제 사회적인 동질성이 크다면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권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마을의 어른이나 연장자, 부족의 뭐 경험 많은 리더 그룹이 사회적으로 막 여기저기 설득이나 동원을 통해서 사회적인 균형감을 예전에 쉽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이 큰 공동체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쉽게 가지고 어떤 데는 어렵게 가지고 그런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이해관계로 나뉘고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도화된 이제 현재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1980년대 이래 경쟁 지상주의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회 자체가 경쟁이 기반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동질성, 뭐 공감, 양보, 타협 완전히 이런 게 거세되고 전체를 아우르고 이끌고 가는 리더로 아무리 이렇게 공동 투표를 통해서 막 뽑힌 지도자라 하더라도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 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적이고 조금 더 나가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공동체 이름을 응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거 일종의 공권력의 합법적인 폭력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예.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용인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 우리 내부에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리더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리더에 따라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한다. 이런 동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지 이런 과정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국가 권리 성격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왔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되게 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 전무후무하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책을 한 몇 권 읽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좀 드시고 계시나 봐요. 지금 목이 또 아프시니까. 목이 아파서 이제 차 한 예. 잔 혹시 방송 사고 날까 봐. 저는 2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한 모금도 안 먹고 하는데. 아이 농담이고요. 예예.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K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K 방역 다 알잖아요. 이 전 예. 세계 널리 이제 전파가 됐잖아요. 예예. 뭐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의 청문회 자리에서 왜 우리는 코리아처럼 하지 못하느냐 예. 이러면서 추궁하는 그 예. 미국 의원들의 분노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근무원이 어디 있는가. 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 심리를 넘어서 정치 경제적 현상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는 이제 그 초기부터 치명률이 매우 낮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했어요. 처음에. 예. 예. 이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더 큰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라는 사회적 반응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예.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한 중년 남성이 낫을 들고 마스크에 들어가서 마스크 달라고? 마스크들 예. 약국에 침입했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만약에 감염자가 되고 병에 걸리면 내가, 내 가족은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이 불안과 공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만약 병에 걸리더라도 큰 부담 없이 좋은 치료받고 경제적 타격도 별로 없고 사회적인 차별이나 오명 붙지 않고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러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죠. 그렇죠. 이게 감염병에 사실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조건으로서 현존 사회경제적 구조, 특히 이제 경쟁이 심한 자칫하면 도태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재해서 작동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 한국인들의 삶의 양식이 늘 지금까지 나, 아이와 우리, 위 사이에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한국은 그렇습니다. 이를 이어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은경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감이 있어요. 정은경 청장. 근데 여기서 정은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1965년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이 개인 정은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정은경이 아니라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투영된 사회적 존재로서 정은경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사회적 존재 소셜 익스텐스라고 하는데 개인 정은경, 인디비듀얼이라는 그 정은경으로서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작년에 타임지에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정은경 총장이 선정됐을 때 이건 생각 다시 해야 되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미국에 이어서 사회적 불평등이 2위다라는 오명을 뒤지고 쓰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심사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특히 IMF 이후 철저한 미국식 신자본주의가 이식되고 그래서 우리 중심의 사회에서 나, 아이 중심의 사회로 전이되었지만 삶의 양식은 위와 아이 이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정부에서 아이와 나와 우리 사이의 절묘한 절충점을 찾아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나의 차원에선 철저하게 개인 위생,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쓰고 지키고요. 그렇죠. 우리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기 따라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와 위 이 사이에 가장 꼭대기, 삼각꼭지의 꼭대기에는 방역이라는 이 문제의 사회적 존재로서 적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를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더라고. 저 프랑스 쪽도 그렇고. 맞아요. 예. 수정헌법 2조,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요, 인민의 무대 휴대 권리에 대해서 서술돼 있어요. 뭐냐면은 연방정부가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정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저기 어디 적혀 있어요? 헌법에? 아니, 수정헌법 2조에 인민의 무대 휴대 권리에 대해 서술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기 미국 휴대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무기 휴대. 예. 그래요? 아무리 그 국가 권력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2조에 있다니까요. 연방 정부가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총기가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런데 도무지 그런 입장들에서는 우리와 같이 아이와 위의 절충점을 찾는 사회적 행동이 발현된다는 걸 이해 못하죠.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면서 성장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각성,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연대의 경험, 80년 광주가 그랬고 87년 6월 항쟁이 그랬고 촛불 시위가 그랬거든요.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렇다. 그것이 K방역과 연결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인천 민주항쟁도 있었고. 맞습니다. 5.3 인천 민주항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참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이 공동체적 각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이 그런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참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이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도 컸었고, 또 국가 권력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독재 정권의 횡포도 또 심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정치 권력이 국가 책임과 책무성, 이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산화하고 자꾸 쪼개요. 그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통치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통치를 민영화합니다. 직접 개입해야 하는 영역도 좀 민영화합니다. 설명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진주의료원의 폐원입니다. 예전에 진주의료원을 없앴거든요. 진주의료는 뭡니까? 공공성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현재 이런 공공적인 의료원들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광역 지방정부로 넘어갔고, 그것이 다시 개별기관으로 이런 진주의료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환자 개인의 문제를 하는 순간 그 책임은 개인한테 가게 됩니다. 그 개인 책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통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남는 건 경쟁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통치가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검역,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이 모두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하는 개인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는 이런 공적인 주체성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통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할수록 방역이라든지 감염병 관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미국에서처럼 아이가 더 크게 작동해서 실패하고 있는 거고, 우리처럼 위가 더 크게 작동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와 균형을 맞춰 작동하는 한국이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굉장히 부작용도 크고 했지만 지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더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평론가님, 되게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다음에 아이,
나, 개인 예. 개인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이 정말로 나라에서 뭐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하지 마라, 예. 다 따랐다고. 다 따르죠. 예? 뭐 예. 가정에 요번에 이제 설날 연휴 때도 예. 나라에서 부모님 댁 웬만하면 요번에는 가지 마라. 다 안 가요. 안 가요. 예, 맞아요. 근데 중국은 안 간다고 돈을 줘. 예? 국민들한테 그렇죠. 돈을 준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지원금을 네. 좀 많이 한번 좀 확 줄 수는 없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 지원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 예. 어차피 제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한테는 뭐 신자유주의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예. 아, 국민들한테 한번 지원해 줄 거 좀 시원하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국가 권력이 과연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MC님이.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예.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엄청나게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저께 붙었대요. 그 4차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이렇게 보편 플러스 선별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고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왜 못 주겠냐라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국가 권력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손해를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나라 일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해야죠. 당연히요. 이것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편 플러스 선별 복지 지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의 자원을 미리 땡겨 쓰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어버리면 미래도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공론으로 토론을 해야 할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국가 권력이 이야기하면 따라야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국가 권력은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전부터 개인의 덕성 I 이 입장과 우리라는 입장, 위라는 입장에서 결충점을 서로 찾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19는 정경이라는 사회적 존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기능해 왔고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그 꼭대기에 있었고요. 방패막이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는 아이와 이 사이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로서 지금 기능을 해왔다. 제가 답변할 거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시간 다 됐는데 해주세요. 한마디만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염원은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첨언하자면은 이렇게 지원금 하나 나가는데도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서로 곡간 이야기하고 참 뭐 하나 지원 조그만 거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이거를 마련할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